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분의 정견 발표문에 담긴 이 말이 아마도 정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자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분이 달라져서 오니까 이상하네요. 네, 교수에서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예.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일단 이게 악수를 하면 손이 아파지는 건 나도 처음 느꼈고요. 악수를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너무 꽉 쥐시더라고요. 펜만 잡다가. 그러시군요. 뭐 기분은 좋은데 저녁에 가니까 얼얼하더라고요. 이제는 펜이 아니라 손을 잡으실 일이 지지자들. 많아지셨다는 거. 네. 민주당에서도 영입 제안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조국 혁신당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입 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말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계속 좀 주저를 했고요. 사실 교수직은 25년으로 작년 말에 이제 그만두기로 정치와 상관없이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방송, 강연, 자문, 그다음에 대학 교육을 하면서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전공하는 쪽의 외교가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그리고 제가 강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최근 1, 2년 동안에 외교는 상대가 있는데 네. 이거 망가지면 복구 가능하냐는 말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급해지셨다. 마음이 급해졌고 이게 자문이나 교육은 장기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은 정치가 아니었고 제가 외교광장이라는 전문가들과 좀 연구소를 하는데 이 연구소는 금방금방 이렇게 좀 현장에 가까이 있는 거였는데요. 네. 조국 대표께서 저한테 사실은 한 4주 전에 저한테 이제 직접 독대를 하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에 바로 하신 건 아니었군요. 예. 그리고 한 2주 동안 고민을 했고 뭐 삼고초려 아닌 삼고초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쉐빙슨이었어요. 예, 정말 앞에서 뚫고 나간다. 예, 뚫고 나간다는 거였고 제 마음에 지금 급한 거하고 너무 비슷했고요. 민주당이 훌륭한 정당이지만 좀 몸이 무겁잖아요. 무겁고 중도까지 안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말을 결정적으로 하셨냐 하면 제가 국립외교원장 됐을 때 그 민정수석에서 공직기강 서비스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저의 이제 모든 걸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발언부터 시작해서 네. 재산 상황 이런 걸 하면서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친하진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것과 딱 맞다 외교가 조금 더 문재정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걸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보시는 입장에 따라 조금 더 세고 좀 더 진보적인 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그 말을 하셔서 제가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 2주간의 고민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고민하시다가 진짜 해야겠다 딱 그 하신 건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그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운명같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관둔 것이 꼭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내가 학교를 관두고 연구소를 하는 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 진짜 차이를 현장에 와서 애랑 얘기하는 차이를 보여주셨고 네. 그다음에 그게 내가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늘 내가 정치 현장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정치 역할을 해야지 제가 뭐 국회에 들어와서 남은 인생을 정치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결국 비례대표라는 것이 저한테는 딱 맞는 거잖아요. 가서 국회의원이지만 그리고 물론 당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지만 외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비례 아닌가 생각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방향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약간 운명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학생들한테는 막 그 정치 냉소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네. 내 안에는 좀 냉소가 자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느끼셨군요. 예, 몸도 좀 아프고요. 제가 그 입당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턱관절도 아프고 제가 이를 자다가 많이 갈고 꽉 무나 봐요.
오한도 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와 무관치 않거든요. 제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예. 근데 조금 최근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밝아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편해지신 예, 것도 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그렇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전부 다 축하한다면서 동시에 왜 그 험한 길을 가냐고 얘기할 때는 또 좀 위축이 돼요. 제가 귀가 얇거든요. 아까 다른 거 중에서도 외교가 가장 빨리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거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뭐 다들 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외교 참사 시작 때부터 지금 있는 의전의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도 있지만 저는 꾸준히 2년 동안 지적했던 게 이념 외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가치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냉전 외교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22년 11월부터 그때 여기 또 나와서 그 말을 말씀했는데요. 한미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프롬펜에서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전에 세 정상이 만난 적은 있어도 역사상 어떤 공동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미일 동맹의 시작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했거든요. 정부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말이 뭐냐면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고요. 제 불길한 예상이 맞았거든요. 불길한 예상이라고.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이 되면 우리는 그 제일 지정학적으로 봐도 제일 미국이 적으로 삼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일 맞상대해야 되는 전위대가 되잖아요. 예. 오히려 일본은 방패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미국은 방패 2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대원이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냥 3자가 평등한 동맹도 참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3자 동맹이 만들어내는 것은 북중러거든요. 네. 그럼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몇 달간을 보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네. 생적사 사적생을 얘기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중국한테 계속 대만 얘기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근데 그야말로 계속 여기 냉전적인 대결 진영을 거기다가 남북한 상황이 이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더 문제였습니다. 이런 외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금 뭐 전반적인 걸 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네. 불길하다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만 네. 이 정부는 왜 그럼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소개하실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정견 발표했을 때처럼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1년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신문에서 칼럼도 썼고요. 왜냐하면 외교는 이제 대통령이 유엔이나 무슨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를 얘기하시고 민주주의를 얘기하시고 인권을 네. 얘기하십니다. 그 가치는 매우 훌륭하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왔고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수준이 안 되는 국가하고는 외교를 중단해야 하느냐고요. 근데 이걸 묘하게 섞어버립니다. 그걸 반대하면 그럼 당신 자유인권주의 민주주의 반대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프레임이에요. 세계에 우리나라 수준의 정도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47위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우리보다 나은 국가가 46이고 우리보다 못한 국가가 세계 250개국이면 많죠. 200국가가 그럼 우리가 외교를 중단해야 되는 국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때는 맞는데 외교는 우리와 가치와 수준이 달라도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것을 지금까지 번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최소한 적대적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떠오르는 중국과 지금 막강한 군사를 가진 러시아와 이런 국가들과 지금 거의 외교가 제로 상태거든요. 부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저쪽 나라들이 파탄을 내버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 예, 그런데 반대로 정부에서는 외교를 잘한 부분으로 계속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예. 역설적이고도 소위 말하는 열렬 지지달 사회에서는 가장 잘하는 게 외교로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포퓰리즘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 국간이 부족한데도 자꾸 방만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부분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생 토론하시면서 계속 뭘 발표하죠. 네. 그게 일종의 경제 포퓰리즘인데 이 안보 포퓰리즘은 뭐냐면 강하게 보이면 적대 관계를 만들더라도 지지자들은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가 가짜 평화다. 굴욕 외교다. 그런 얘기 많이 그렇죠. 했죠. 그럼 강하게 보이면 지금 김정은도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권력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국익에는 손상이 가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냉전 시대 한미일 외교 네. 또 강해 보이려고 하는 부분 다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현안 얘기 바로 네,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네. 논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호주 대사에 임명돼서 부임까지 했는데 여당에서조차 네.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국립외교원장도 지내셨고 네. 외교관 교육도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공직을 2019년 8월부터 2021년 국립외교원장이었고요. 거기는 외교부에서 세 번째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1차관, 2차관, 그다음에 이제 국립외교원장인데요. 요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가장 담당하는 게 신임 외교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단 이런 예가 전혀 없었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실은 3분의 1 정도는 이분이 이제 속하는 것처럼 특임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꼭 모든 나라의 외교 전문가를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다음 그러면 더더욱이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피의자가 아니었으면 예. 호주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관급 보내는 데는 주로 내 나라 미중 일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우해 주는 걸로 대우해 생각을 주는 걸 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 역설적으로 피의자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호주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 정부가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대사 특히 특임 대사들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외교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거쳤어요.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는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네. 설명을 또 했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다. 이게 오늘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적임자이고 정당한 인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수출은 우리 방위산업청이 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이 합니까? 그리고 이미 장갑차와 자주포가 거의 큰 문제 없이 다 계약에 이를 거예요. 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100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투기를 할 때 예. 프랑스 전투기하고 미국 전투기가 막 치열한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다른 나라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한다면 긴급하게 보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다 끝난 상황이고. 다 끝난 상황이고 호주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미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한호 관계는 매우 좋고 사실은 경제 관계나 무역 관계는 너무 좋고요. 예민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워크 홀리데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잖아요, 예, 호주로. 그 정도가 민간 사안에서는 제일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방산인데 긴급하게 그것도 사본을 들고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호주를 택했다고 보세요? 정부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제가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계신 분도 1년 2개월 있다가 지금 완전히 갑자기 놀랐을 거예요. 지금 김완중 대사라는 분인데 네. 뭐 그것도 거짓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년이 찼다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연속선상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만 정년이 아니면요. 그 끝날 때까지는 정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상하다는 그것도 말씀이신 이상해요. 거고. 그러니까 이 다 이상한 걸 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분이 지금 피의자니까 그 피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선거 전에 또는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급하게 보낸 사안보다 파장이 더 크고 큰일 난다는 공포감이라든지 긴급함이 저는 파견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다 맞는 겁니다. 거기에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까지 그렇죠. 맞물려지면 지금 이 파장 정도보다 이분이 수사받다가 그 모든 피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분이 그것을 양심 고백을 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네. 달성고등학교 선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달성고등학교 이 동창회에서 보면 이분이 생각보다 소심한 분이래요. 그리고 왜 그 청문회 할 때 예. 상당히 이렇게
좀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여기서부터 제 이제 추측인데 네. 이것이 터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게 조사를 하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심 고백을 해버리면 이 사안은 큰일 난다고 판단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공수처가 진작 소환 조사를 하지 여태까지 안 하지 않았냐. 그리고 소환 통보를 하면 내일이라도 귀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출국 금지를 시킨 상황을 풀면서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또 상대방 국가에 대한 또 외교 공백이 무례입니다.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미 보냈기 때문에 부르면 외교상 문제가 되고요. 안 부르면 법무부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법정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상황. 딜레마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 보냈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출국 금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은 아니 소환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 보십시오. 아니 이미 간 것을 기정사실한데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예. 안 보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는 설명하지 않고 대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고 나갔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대사가 있고 긴급한 사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촉구한 것도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급해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사안으로 커질지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여당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투표 직전에 선거 직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여당 쪽에서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발언을 보면 글쎄요. 계속 압박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귀국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귀국을 시키면 그러면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 대기시킬 거냐 아니면 금방 임명한 사람을 또 소환해 버릴 거냐. 네. 이게 사실 스스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취 결정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한 걸 되돌려야죠. 남북 관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무력 시위 다시 재개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스탠스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들이 보면 처음부터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전쟁 불사, 그다음에 힘에 의한 평화, 그다음에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이다. 또 심지어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강대강,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대적 공생 또는 안보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비이성적인 정권이다. 네. 이 말 자체하고 우리가 말하는 확장 억제는 서로 상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못 칠 거다잖아요. 네. 그거는 북한이 이성적인 정권이어야 안 치는 겁니다. 이 해구산은 상대방이 자기가 공격을 하면 자기도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못 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성적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말이다. 안 맞는 말이에요. 북한이 비이성적이면요. 확장 억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친 정권이면 아무리 미국하고 확장 억제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앞뒤도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쪽에 억지력이나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평화는 양날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군사 힘이 필요하고요. 네. 한쪽에는 평화적 외교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북한하고도 안 하고 있죠. 중국하고도 안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도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는 북한하고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 거의 영혼 없는 메아리거든요. 외교의 문은 열렸다 이 얘기하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북한이 2019년에 그 정도의 뒤통수를 맞았으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장에 꺼내야 되는데 미국은 왜 안 하느냐. 한미를 묶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위협이. 미국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는 그러면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을 고민할 때는 대통령이면
한쪽으로는 힘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완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북한을 자극하면서 아까 말한 이 위기의 상승을 멈춰야죠. 그걸 멈춰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만나서 중국이 어느 정도는 지렛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북러 관계가 좋으면 러시아하고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또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는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9.19도 네. 완벽하지 않고 북한이 뭐 어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요. 당시에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남북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미완의 숙제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본다면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2018년 4월에 시작해서 그게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끝났습니다. 노딜로. 이게 그렇죠. 노딜로 끝났으니까 이게 10개월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꿈과 희망을 줬던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실패로 결론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요. 저도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9월 19일 평양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 선언을 했을 때까지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네. 결국 그때부터 2월까지가 뭐가 잘못된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한국이 이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네. 저도 뭐 책임을 느끼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에 있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9월 19일에 이제 공동선언을 했고 평양에서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았죠. 예.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한국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북한의 주적은 또는 북한의 자기들의 생존권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전까지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9월 그래서 일정의 9월 이후에 테스트를 한 것이 개성과 금강산입니다. 9.19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게 뭐냐면 예. 그거를 남북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다가 개성 금강산을 오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럼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56일 동안 한국 정부가 고민했습니다. 예. 하노이 전에 남북이 밀고 나갈 것인지 네. 하노이 이후를 보고할 것인지가 엄청난 논란거리였고 우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못했죠. 그때 원인이 뭐였냐면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원인이 뭐였냐면 잘 될 건데 괜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하노이 회담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 걱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밀고 나갔어야지 하노이가 실패해도 남북 간의 신뢰는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운전자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로서 그때 이제 저는 지금 그걸로서 사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북한은 미국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한국에 대한 불신이 그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불신을 이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친북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굴욕의 접근이 아니라 북한을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이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평화도 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만 믿는 핵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강대강으로만 계속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 그래서 그 하노이 노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또 이어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미국 대선에 리턴 매치로 네. 다시 출마를 하게 돼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한반도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이게 2018년의 좋은 기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바이든보다는 다시 2018년의 평화의 봄이 트럼프가 되면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분들도 기대해요. 있죠. 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북한이 한국도 믿고 미국도 한번 믿어볼까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외상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상이 뭐냐. 경제 교류나 제재 완화나 이런 것들 북미 수교 같은 게 외상으로 네. 그거 전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찰 박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트럼프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그렇죠. 않아 보이기도 그다음 두 합니다. 번째, 말씀만 들어도.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는 그 외에는 정말 우리한테 거의 깡패짓을 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무역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에서 돈을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냐.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는 절대적인 친미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할 때 자기들이 지금 노선을 바꿔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히려 사이가 좋을 때도 못했는데 미국이 팔을 비틀 때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준영 전 국립 외교원장과 얘기 그래서 제가 나눠보고 마음이 급한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저희 조국혁신당 얘기도 해봐야 돼서 외교 현안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조국혁신당 각종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제3지대에서는 제일 높고요. 네. 배경 어떻게 보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단호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지금 내부에서 그렇게 모토가. 예. 근데 저는 확실히 좀 바람을 느낍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닌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방법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법은 뭐냐면 철통적인 지지층은 안 변할 거니까 오히려 중도층에 불신이나 냉소를 심어서 이들이 안 나오면 네. 절대적인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독일의 유력지가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1년 반 전부터 그렇게 비교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재미없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재밌어졌다거든요. 투표가 재밌어졌다. 투표를 할 때가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이 있어서. 예, 그리고 포지셔닝을 아까 말해서 저를 설득시켰을 때 좀 더 진보적이고 쇄빙선, 구명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20대에서의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얼마 전까지 네.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 네, 만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더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역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 다른 조사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네. 뭐 거의 25%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관에 그다음 따라 기관에 편차가 따라서 있죠. 편차가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 아마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남은 부분에 열심히 이제 호소하고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런 기세대로 간다면 두 자릿수 의석 원내 3당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석을 지금 최대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은 보너스다. 근데 문제는 오늘 9시에 이제 제가 몇 번을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망스러운데요. 영입인사한테 아무런 가산점을 안 주세요. 가산 정치 신인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20명을 세워놓고 어제 오늘 투표율이 80%였습니다. 거의 11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 9시에 나옵니다. 네. 지금은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발표 전에 마지막 인터뷰셔서 네, 맞습니다. 가장 긴장되시는 시간일 네. 것 같기도 한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례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네. 내가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예. 약속, 다짐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4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자마자 저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유사시에 한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걸어낼 겁니다. 어느 국민도 반대할 겁니다. 우리 자체가 전쟁 중인데. 예. 근데 미국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도 참여하고 대만에도 참여한다는 말을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가서 결의안을 막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그 외교 광장에 있으면서 했던 것이 평화 쿼드입니다. 원래 쿼드는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일본의 진보와 미국의 진보, 그다음에 중국과 만나면서 한국이 만난 사자가 평화 연대 세력을 지금 키우는데요. 제가 네. 국회에 가도 그걸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짐대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해 나가실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 결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이신 김준영 전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